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인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어제부로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지난 주말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반전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낳는 공격을 멈추고 즉각 휴전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세계 시민들과 종교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보훈교육연구원장을 지내시고 지금은 인권평화연구원장으로 일하고 계신 종교평화학자 이찬수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한 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종교평화학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종교평화학자로 소개해 주신 대로 종교와 평화를 함께 공부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순수한 종교라는 것이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이 종교도 정치도 현실에서 보면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전쟁인데요. 참 안타깝고 슬프고요. 뭐 아시는 대로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모두 평화를 앞세우는 종교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거의 세계적 차원의 폭력의 진원지나 다름없고 네. 또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같은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생긴 이 제국주의가 이슬람 문화권을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분열시키면서 벌어진 일들이죠.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먼저 공격을 한 것에 대한 그 비판적 여론도 큰데 또 사실은 그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기존의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고립 정책 이런 것이 사실 더 큰 원인이었죠. 네. 사실 하마스라는 말 자체가 이슬람의 저항운동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미국과 같이 자신을 고립시켜가는 더 큰 힘에 대한 저항을 동력으로 하는 팔레스타인 내 군사력 중심의 정당인데요. 이 가자 지구를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굉장히 하마스가 좀 폭력적이긴 하지만 그 가자 지구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을 보호하고 목소리를 대신 무력적 힘을 써서라도 대신 내주는 데 대한 안정감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종교를 배우로 하고 있는 문화권에서 이렇게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하마스라는 말 자체가 이슬람의 저항 운동이라는 뜻이라고 네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생겼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그렇죠. 예.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의 정서를 보면 처음에는 그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으니까 이스라엘의 반격도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과하다, 너무하다 이런 그 세계 시민들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어요. 교수님도 동의하시죠? 그렇죠. 사실 언제나 사람들은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벌어진 물리적 폭력을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처음에 물리적 폭력을 가한 팔레스타인 내 하마스의 세력을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가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 등을 한 것은 사실 그동안 이거 잘못됐지만 동시에 이들이 계속 참으면서 공격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한데 참 무엇을 참았나 보면 이제 끝없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과 서구권의 억압 정책을 참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불평등한 그 구조가 계속 놓여 있었다는 뜻이라서 분명히 하마스의 선제 공격은 잘못되었지만 그것만 잘못이라고 얘기해서는 사태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입장과 팔레스타인의 입장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네. 먼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유엔의 승인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자기들의 땅을 되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공격을 하는 것에 반격을 하고 이들을 제거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논리죠. 뭐 그게 이스라엘의 입장이죠. 근데 사실 조금 뭐 비약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맥락이라면 가령 일본의 조선 지배도 그 당시 대한제국의 대신들이 스스로 외교권을 일본에 내어준 거기도 해요. 아, 고종의 그 고종 황제 허락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쨌든 그 외교권을 한국의 대표 정치인들이 내어준 측면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가 당연하냐? 그렇지 않다. 대단히 부당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알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일본인들도 사실 알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1947년도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을 아랍국과 유대국으로 분리하는데 승인했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1948년에 공식적으로 건국을 선언했거든요. 근데 사실 유엔이 그렇게 팔레스타인을 아랍국과 유대국으로 분리하게 된 배경에는 영국과 같은 당시 서구의 유력 국가가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주 신생 연합체였던 유엔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셈이에요. 그래서 유엔이 승인하긴 했지만 그 유엔이 당시에 세계를 대표하는 연합 조직이라고 하기도 좀 그랬고, 그 무엇보다 2000년을 이 지역에서 살아온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침탈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더 큰 역사와 이 국제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이 반격이 지나치게 시민을 살상하는 방식으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남쪽으로 몰아내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자 지구 전체를 이스라엘 영역 안에 넣으려는 것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계획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참 이스라엘의 그 비판, 아주 강한 비판의 문제가 많죠. 강한 이 전쟁의 문제가 많죠.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자기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던 땅을 빼앗겼고 그 그렇죠. 큰 감옥이라고 불리는 그 가자 지구에 갇혀 사는 형국이라서 저항이 계속해서 그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일이 그렇죠. 수십 년째 반복이 됐고, 그럼 앞으로 좀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인데요. 사실 제가 평화학 공부를 최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평화학에서는 전쟁을 멈추고 협상을 통해서 전쟁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그 유엔이든지 연합국 차원에서 이 정치 외교적 그 군사적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평화 유지라 그래요. 영어로는 피스키핑이라 그러는데요. 이 1988년도에는 유엔 평화 유지군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을 막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전쟁이 아예 벌어지지 않도록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평화 조성, 평화 구축 이런 개념으로는 확장되어 갔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을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네. 돈이 든다는, 그러면 유엔의 회원국들이 이런 또 예산을 내서 이 평화 유지와 조성과 구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돈들을 잘 안 내요. 그런데다가 강대국이 이런 식의 분쟁 국가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반대 입장을 가지고 개입하고 간섭을 하니까 실제로는 평화가 도리어 깨지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목소리들이 기본적으로 힘을 얻으면서 오히려 세계가 이분법적으로 분열되어 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보면요, 이 기본 구도에는 옛날에 소련과 사회주의권이 해체된 이후에 잠시 미국이 중심으로 한 미국 1극 체제가 몇십 년을 유지되어 해왔죠. 네. 근데 그때는 그나마 전쟁이 덜 했어요. 이게 마치, 근데 그러다가 중국이 부상하고 세계가 양극 체제가 되면서 세계는 다시 신냉전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런 구도예요. 가령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막 싸우는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싸움은 일단 멈추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기대 세력이 담임 선생님 말고 또 다른 더 큰 힘이 있다고 치면 도리어 패가 나뉘면서 서로 더 싸우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데요. 사실 세계의 이 정치와 경제의 구도와 역학상 정말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정치적 해법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그나마 최후의 희망은 이 종교계를 포함해서 세계의 양식 있는 이 시민사회가 전쟁 중단을 위한 지속적인 압박을 유엔이든지 미국이든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당사국 등에게 계속 가하는 도리밖에 없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그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거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 아이들보다 선생님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해야 되고 그리고 이 그렇죠. 싸우는 아이들을 말릴 수 있는 친구들도 힘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힘이 또 무력으로 가서 싸움 당사자들 간에 어느 한쪽 편만 드는 방식으로 가면 이 분한 감정 때문에 네. 또 공격과 전쟁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말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가려는 공평하게 해결해 가려는 그 균형 잡힌 중재의 역할이 너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전 세계 시민사회들의 목소리예요. 예. 이렇게 하면 너희들 표 안 준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반 아이들이 전부 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종교적인 심성도 가지면 좋겠고 그죠? 그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인들 간의 교류와 협력 또 이렇게 연대한 목소리를 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또 다양한 종교인분들과 종교 간 대화와 평화를 위한 모임 레페스 포럼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이 레페스 포럼이 아시아 종교평화학회 창설로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 종교와 평화 연구 모임을 영문 줄여서 레페스 포럼이라는 것을 한 2015년 정도에 만들어서 종교 배경의 연구자들이 정기적인 토론을 왔거든요. 책도 한 3권쯤 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멈칫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 정도부터 아시아 차원에서 종교평화 연구 학회를 만들어 보자고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얘기가 되었고 제가 2020년에 결국 여름에 서울에서 출범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연기되었죠. 한국에서는 제가 또 일본에서는 전에 우리 어느 방송에도 출연하신 적 있으신 기타지마 기신 선생님이 힘을 서로 보태고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11월 16일에 한일 학자 20명이 모여서 이 평화 연구를 종교 배경의 평화 연구를 아시아적으로 차원에서 확산시켜서 연구해보자 하는 학회를 출범해요. 사실 아시아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아시아에서 이 평화를 진정성 있게 발언하고 연구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인데 일단은 한국과 일본의 두 나라 학자들 중심으로 시작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중국과 케냐 국적의 학자도 포함하기 때문에 현재 4나라긴 합니다. 아무튼 주로 두 나라 연구자들이 모여서 평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 좁게는 이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에도 좀 도움을 주고 앞으로 중국, 대만, 베트남 쪽으로 이 아시아 남쪽으로 확장시켜가면서 종교 간 회의만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의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아시아 종교평화학회인 만큼 이제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지만 중국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국도 그 대학에서 종교학이 있고 종교학자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 지금에서 하는 이런 식의 넓은 의미의 종교학보다는 종단 중심의 연구들은 계속 하죠. 공식적으로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중국 공산당에만 저항하지 않으면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들 중심의 연구들은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을 엮어서 이 종교 현상으로서의 종교학, 인간학으로서의 종교학, 그다음에 이 공통적 가치인 생명, 평화 이런 것에 집중하는 그런 연구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 학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분과 학문들은 있지만 이 네. 종합 학문은 거의 없거나 약한 수준인데 그런데다가 중국에서는 평화 얘기를 하려면 정치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 압박감을 많이 받죠. 중국 학자들이. 그래서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구조긴 합니다. 예, 그 북한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중국도 이런 어떤 종교가 하나의 어떤 사상이고 이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퍼지면 어떤 체제에 또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네, 어쩔 수 그렇죠. 없는 그런 상황은 국가나 당의 통제 안에서는 제한적 자유를 누리지만 그 벗어나고 당을 비판하거나 하는 정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 사항이 굉장히 많죠. 네. 아시아 종교평화학회 창설 언제 하나요? 11월 16일에 종일 학회를 하면서 그때 공식 선언을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저 이번 주 간 김에 그러니까 일본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해보자는 간담회를 나고야에서도 한번 하고 도쿄에서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음 주에 일본 방문할 예정이에요. 예. 이렇게 아시아의 종교인들이 더 활발히 교류하면서 아시아의 평화도 한 걸음씩 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아시아 종교평화학회를 통해 어떤 기대를 또 하고 계신지요? 기본적으로는 이 현실 정치에 이 종교적 깊은 영성이 결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평화 연구를 대체로 국제정치나 사회과학자들 같은 정치학자들이 이제 국제적 차원에서 주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 종교 연구자들은 특정 종단 안에서 특정 종단의 언어로 교리적 접근이나 내적 안정감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이 반드시 만나야만 해요. 안과 밖이 개인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어야 현실감도 있고 감동도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평화 확산에 나서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이런 정신으로 일단은 한일 간의 이제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데 이런저런 기여를 해야겠고, 무엇보다 아시아 전체에 이 평화의 메시지가 현실감 있게 확산되는데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네. 이 학회가 창설이 돼서 한반도 평화, 또 한일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로까지 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방송에서는 많이 홍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 그럼요. 저희 오는 방송 네네.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에 항상 그런 목소리를 내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예, 언제나 네. 함께하겠습니다. 예. 자, 맞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울대 네.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보훈교육연구원장을 지내시고 지금은 인권평화연구원장으로 계시는 종교평화학자 이찬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